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백병규입니다. 신율 교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하게 됐는데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을 통해 오늘도 발빠르고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가 인상이 됐죠. 그리고 그 인상폭이 현장에 적용된 지 이제 그 보름가량 지났습니다. 현장에선 아르바이트생들이 도리어 그 일자리를 잃고 수당이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이 꼼수, 편법 행위가 그 성행하고 있다고 하죠. 정부는 어제 그 최저임금을 위반한 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그 최저임금 관련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막아내겠다며 장애 개헌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잠시 후 2부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경찰의 그 권한을 이양하는 골자에 이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에서는 그 전직 검찰, 경찰 중수청으로부터 정부의 개혁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차례로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1월 16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 브리핑. 제가 매일 아침 이 시간 이 코너를 통해서 그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특별히 영인대 정치학과 최창렬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갑자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 남북이 좀 마주 앉지 않았습니까? 이 네. 삼지연 관영악단 140여 명을 그 파견을 하고 서울과 강릉에서 한 번씩 공연한다는 그 공동 보도문에 그 합의를 했죠? 네. 예, 예술단 파견은 원래 이제 지난번에 그 고위급 회담에서 나온 얘기긴 합니다. 네. 예술단, 뭐 응원단, 선수단, 시범단 등 여러 이제 그 규모의 그 단체를 파견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갔던 게 현송월 모란악 단장이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어제 왔는데 이제 일반적인 예상은 모란악단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말씀처럼 삼지연 관현악단이 140명이 오기로 했어요. 네, 삼지연 관현악단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악단이죠. 네. 삼지연 관현악단은 이제 2012년도에 김정은이가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이름은 삼지연 악단이었는데 여기 이제 관현악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라는 거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140명으로. 그래서 이제 관심은 여기에 이제 모란 악단이 포함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모란 악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어제 현송월 단장이 온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다들 알려진 거와 같이 현송월 단장이 이제 군서열도 대단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령 계급장을 이제 달고 지난번에도 한번 봤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한번 공연을 하려다가 이제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이제 김정은 체제 그리고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는 그런 영상, 동영상을 상영하려 하니까 중국에서 반대해서 철수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관심은 서울과 강릉에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공연을 과연 2015년도 중국 때처럼
북한 체제 선정의 장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일부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일단 국면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문제로 해서 남북 간의 이견이라든지 다른 갈등으로 해서 이 대화 국면이 깨지는 걸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문서를 교환해서 더 세부적인 걸 논의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북한하고요, 남북이. 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예술단의 어떤 그 의제라든지 공연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할 겁니다, 아마. 네, 사전에 그 공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모란봉 악단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 하더라도 네. 일방적으로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런 쪽으로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도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좀 감안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자, 그 어제 그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이 권력기관 그 개편 방향인데요. 네. 집권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권력기관의 그 제자리 찾기라며 그 국회 차원의 그 조서관 이제 그 논의 착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자유한국당은 이 사법개혁 특위에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회 논의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주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는데 사전에 여야와 협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여당과도 일정 부분 뭐 생각을 공유했다라는 흔적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이 좀 상당히 난항이 있을 것 같고. 네. 단지 지금 이제 그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이미 많이 나왔던 안들이거든요. 네. 예,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 이 문제도 이미 뭐 다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이미 이제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고. 문제는 이제 야당이 계속해서 공수처를 반대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어제 보니까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이제 그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도 물론 경찰청 산하에이긴 합니다만 안보수사처에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수사도 검찰이 특수수사 그중에서도 금융이나 경제를 빼고 다 이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네.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 이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죠. 그렇죠. 사개특위와 이제 정보위원회 이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국회 입법을 통해야지 다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권한이 네. 발표한 사항들이. 그래서 야당이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지금 사개특위에 불참하겠다라는 뭐 입장을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고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는 이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여야 특히 야당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이야 뭐 당연히 이제 올바른 방향이다. 적극 협조하고 국회가 이에 대해서 빨리 이제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네. 한국당을 이제 설득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은 그 제 3부에서 그 전직 검찰과 그 경찰 출신으로부터 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그 개헌과 그 정개특위 이제 첫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이 문제도 역시 그 국회 논의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죠? 개헌은 더욱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난 5구 대선 당시 지난해에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당시에 여야 모두 후보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한국당은 동시선거할 수 없다.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일단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개헌에 이제 관심 집중되면은 개헌 의제 때문에 지방선거가 이제 정권심판론 쪽에 프레임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개헌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투표율이 높은 관계로 야당에게 한국당에게 불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교수님,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정치화학계 그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그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그 16.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인상폭이 큰 만큼 현장에서도 그 여러 논란이 나오고 또 시행착오도 그 적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그 정부에서는 그 최저임금을 그 위반한 그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죠. 업계 반발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주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아주 그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연초부터 많이 바쁩니다. 네. 예. 일단 자세한 건 좀 뒤에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 최저임금이 이제 올해 그 16.4%가 올랐거든요. 예. 네. 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여러 논란이 많은데 네.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최저임금 좀 많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최하위권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체 노동자 23.5%로 주요 선진국 비해서 많이 높고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는 매우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것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되면 저임금 노동자 소득 소비가 증가하고 내수 활성화,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소득주도 성장 밑거름이 될 것이라 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자,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이 소득을 좀 늘려주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그 예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당장 이제 그 소득의 그 양극화 못지않게 이 기업들도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들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당장 이 충격이 큰데 이 때문에 그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걸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 좀 많이 듣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그 노동자 1인당까지 매월 13만 원씩 지원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분들께서 임금 급여 대장하고 사업자 등록증 구비해서 신청하시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 그 단체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회보험공단 등 전국 4,000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관님 그런데 말이죠. 그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은 이 몇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용보험에 좀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의 그 특히 이제 그 중소영세 성공업자들의 이 고용보험 가입률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그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한 30% 정도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분들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원의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난주에 그 이제 홍보차 현장을 나가 봤는데 4대 보험 가입 때문에 신청 주저하는 사업주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네. 기존에 말씀하신 그 30%에 해당되는 그 영세 그 자영업자 등 그분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분들께 이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 90%까지 경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1인당 사업주에 대한 부담액이 월 13만 8천 원에서 7천 원으로 7천 원만 되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네.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000개소에 가면 이분들에 대한 그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주분들이 빠짐없이 네. 신청해서 어려운 분들 최저임금 다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네. 이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소득 주도의 이 선순환이 이제 일어나면 좋겠는데 예, 당장은 이제 최저임금을 많이 높이면서 이제 어려움을 네. 겪는 그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과도적으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나 그 취약계층의 그 생계를 위협하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언론에서도 많이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예. 좀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은 후불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대부분이요. 아직 금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1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도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네. 일부 신문방송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 인력 감축 이런 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의 노사 갈등, 불공정 거래 등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강남의 한 유명 아파트가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전원 해고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시끄럽게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최저임금하고는 무관하게 다른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2014년부터 매년 갈등이 있던 이런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이 되면 이런 불안감도 좀 해소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 신용제재를 좀 가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의 그 근로기준법 개정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아닙니다. 이 부분 어저께 네? 저희가 발표한 거는 네. 그 체불임금자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최저임금 당연히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바로 이 최저임금 그 하는 부분들 이제 우리가 공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네. 저희가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나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계속해서 우리가 이 그 권고를 하고 그 이런 부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위반한 사업주를 공개하지 않을 건 고의로 네. 그 객관적 사실 고의 뭐 이런 게 확인되면은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명단 공개가 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뭐 당연히 지금 위법사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이런 점에서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나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상습적인 그 위반 사업체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나 이제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는 뭐 벌써부터 아직 이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시행도 안 됐는데 네. 올해 들어서 첫 그 월급도 주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그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제 이런 지적도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아파트 경비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네. 저희가 이 언론에서 조금 일부 언론입니다. 앞서가는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저임금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임금은 후불로 지급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금년도 최저임금 반영한 1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요. 일자리 안정자금도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신문방송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난, 인력 감축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노사 갈등, 불공정 이게 작년부터 넘어오던 이런 문제지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하고는 전혀 무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예. 자, 장관님, 꼭 네네. 이제 그 대학의 그 청소노동자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그 대학이라고 하면은 어찌 네. 보면 우리 사회에 좀 모범이 돼야 될 이런 곳인데 이 대학에서 네. 이처럼 그 청소노동자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 좀 네.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학에서 특히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오래전부터 사회적 갈등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문제고 특히 그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업 이렇게 그 어려운 직종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요. 저희가 이번에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적극 활용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해소할 수 있고 그 지원 제도를 잘 몰라서 그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올해 그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네. 그 현장에서는 네. 이 그동안 이제 보너스나 이 상여금 혹은 뭐 수당으로 주는 거를 이 최저임금에 산입을 시켜서 네. 실질적으로 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예. 계획이신지요? 일반적으로 그 보너스나 상여금 이런 거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사업주가 상여금, 수당 등 기본급으로 이런 거를 전환하거나 바꾸려면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여금, 수당 기본급으로 전환하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월 말까지 최저임금 준수 집중 지도하고 그리고 사업장 점검해서 위법 부당한 방식으로 네. 임금 인상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나갈 계획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의 그런 최저임금 범위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아도 기본급 책정이 잘못돼서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달리 상여금, 식비, 교통비 이런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되지 않아서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제도 개선 논의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네. 이걸 바탕으로 저희 정부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을 네. 마련할 그런 장관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 그 정부에서 네. 이렇게 관리 감독으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편의점 같은 데에서 네. 말하자면 그냥 그 1대1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강요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데 네, 대한 네. 어떤 대책 마련이 좀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정부가 저희 그 지방 그 고용노동 관서에서 1월 8일부터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8일까지 최저임금 집중 계도기간 설정해서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1월달 급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지급되는 1월 말부터는 네. 전국 5,000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는 시정토록 하고 시정 지시를 그 불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대로 이렇게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네. 마지막으로 이 짧게 한 이야기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다른 방송사에서 이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그 임금을 현금이 아닌 그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혹시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들은 바 있습니다. 네. 뭐 예. 이 부분도 그 특별 근로 감독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희도 특히 방송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네. 특히 막내 작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부당노동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네. 그런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밖에 바로 그 막내 작가들도 아주 이 소식 열심히 좀 네.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좀 합당한 조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지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그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야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어렵사리 이 개헌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었죠. 그리고 어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 투표를 마련하겠다며 장애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어제 바로 이 광화문의 장애투쟁에 나섰었더라고요? 어제, 문재인 간제개헌 저지, 그리고 국민개헌 선포의 날, 이거는 장애투쟁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포의 날, 국민개헌 선포의 날 기자회견을, 네. 광화문 세종대왕 동산 아래에서 했다는 그런 의미죠. 예. 어제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네. 좀 날씨도 좀 좋지 않았는데 이 광화문에서 이제 굳이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 이 광화문에서 굳이 그런 기자회견을 가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 미세먼지 정도는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화문은 대한민국 정치의 1번지입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특히 세종대왕 지혜와 슬기로움인 세종대왕 동상 아래서 국가 체제를 바꿔내는 이 개헌이야말로 국가의 백년지 대계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거기서 했죠. 예. 자, 이제 정부 여당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를 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좀 선을 그은 건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개헌 정개특위 어떻게 좀 참여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여야가 어렵게 국회 본회의 합의를 이뤄낸 사안 중에 하나가 네.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이 두 개 특위 기간을 올 6월 31일까지 가동 운영하는 걸 합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가 집권 여당 민주당을 아바타 취급하고 또 국회를 거수기 취급하는 그런 형식의 대통령 신년사에서 한마디로 이 개헌 가이드라인까지 대통령이 직접 제시했어요. 네. 그리고 조금 기다려 보다가 국회에서 개헌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대통령 개헌으로 가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신호위반까지 하면서 끼어들 일이 따로 있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 가리지 않고 다들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한 만큼 국민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대선 공간에서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그 시기를 지방선거 때 하는 것도 대체로 좋겠다는 그런 공감을 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로서의 입장인 것이고, 자, 이제 지금 한국 상황을 보십시오. 이번 6.13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작게는 8표, 많게는 9표의 투표를 해야만이 개헌 투표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8표, 9표의 주권 행사가 이 냉철한 이성과 판단 속에서 이 국가의 백년지 대계 국가 체제를 바꾸는 이 개헌이 제대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겠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죠.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이걸 합의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개헌 날짜 못 박아놓고 거기다가 개헌 내용을 갖다가 잡아라 이렇게 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개헌의 핵심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인데 네. 자신들이 또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 권력 한마디로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국민 기본권이나 지방 분권제 이렇게 손쉽게 갈 수 있는 내용만 이번에 개헌하고 막상 최순실 국정농단의 폐해로 네.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은 것이고 그 제왕적 권력을 청산하고 인사와 행정을 비롯해서 KK 쌓인 이 국가 시스템의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개헌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결국 이제 그 예. 국회에서의 이 논의가 좀 제대로 되자면 설령 시간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예, 예. 각 당의 입장들이 조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 자유한국당은 그렇다면 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대략 네. 어떻게 좀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지요?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번 6월 30일까지 네. 이제 헌법 개정 특위가 이제 가동 운영되는데 이걸 꼭 6월 30일까지 이렇게 뭐 그 기간에 굳이 뭐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여야 간에 개헌 논의가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올 연말까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올 연말을 앞당길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헌법 개정과 또 선거구제 개편 또 관련한 여러 가지 이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점은 지금 각 정당별로 조금 인식이 달라요. 네. 이거는 전체 패키지 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그 좀 밥값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예. 이런 말을 좀 하셨잖아요. 자, 그 예. 말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정세균 의장이 어제 국회가 밥값을 하는 국회도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 개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죠. 네. 국회가 개헌을 하는 그런 헌법 개정의 주 무대인 것이지 그 권한을 대통령이 이렇게 가져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님 말씀대로 이번만은 국회가 정말 이제 30년 전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한 번도 시대 정신에 걸맞는 헌법을 손보질 못했어요. 네. 이번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발걷어 붙이고 반드시 국민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회에서 이 논의가 좀 더 좀 속도를 낼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는데요. 예, 예. 좀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청와대에서 그 발표한 그 권력기관 그 개혁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정부는 이제 그 권력기관의 그 사유와 권력남용을 좀 개혁해내겠다. 이제 이러면서 권력기관 간의 그 견제와 균형을 이제 그 기본 골자로 하는 이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 자,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좀 어떤지요? 저는 한마디로 그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한 문제는 이 역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인 한마디로 참모인 조국 민정수석이 사백개혁도 가이드라인을 또 며칠 전에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작년 연말 그렇게 국회가 사법개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특위 기간을 6개월간 정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참인데 청와대가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버리면은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냥 그 발표한 그대로 이제 민주당은 그 가이드라인 가지고 국회에서 사개특위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고. 네. 그러나 또 이제 야당 네.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만 존중하는 그 민주당 데리고 무슨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꼭 그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밝혔다고 해서 꼭 그대로만 하겠다. 뭐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야당과 논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자세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뭐 저희들도 일방 통행식 그런 당청 관계에서 최순실 한마디로 이런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그 한마디로 과오 때문에 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야당이 되어 있음에도
국민적 신뢰와 또 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네. 지금 청와대가 일방통행식으로 당청관계 가져가는 그 언제까지 이렇게 상전 모시는 식으로 민주당이 뭐 그런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뭐 자유한국당 꼴 날 겁니다. 네. 한마디로. 자, 그러면 그 자유한국당은 이 국정원이나 검찰, 네. 경찰, 좀 개혁돼야 된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당연히 검찰과 국정원 개혁해야죠. 검찰 개혁, 또 국정원 개혁. 이제 우리 국민들 상식선상의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회가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고 또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네. 국회정보위원회 차원에서의 활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청와대 아니면은 모든 게 안 된다는 식으로 청와대가 이렇게 속도 위반까지 하면서 끼어들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네. 자, 잘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물어볼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좀 초청을 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그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